네, 5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해서 이른바 총판으로 만든 뒤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이게 했습니다. 한편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 그대로 출제돼 논란이 된 수능 영어 23번 문항을 두고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지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5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중학생들이 여기에 가담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담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 발생했습니다. 네. 도박 사건이 문제가 된 거는 꽤 오랜 일이지요. 그렇죠. 이전에는 사실상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특정 장소에서 도박을 모여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면 예. 요즘의 도박은 인터넷이라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미성년자도 쉽게 접할 수 있고요. 전 세계 누구나 쉽게 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로운 양상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뿐만 아니라 두바이나 인도네시아에도 어떤 영업소 등을 두고서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요. 놀라운 점은 심지어 일종의 총책, 그러니까 홍보를 통해서 다른 이 도박 참여자들을 모아오는 역할을 하는 이 총책에 우리나라 중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놀라움으로 다가오고 있고 굉장히 큰 규모, 1만 5천 명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판돈이라고 부리는 그 도박의 규모도 5천억 원에 해당하는 등 굉장히 불법적이면서도 대규모적인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총판의 역할을 맡게 됐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SNS에서 채팅방을 운영하게 하면서 또 다른 청소년들을 유입시키고 이런 이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인터넷 도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역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어떤 지역적인 한계가 없다는 점도 그렇죠.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쉽고 무분별하게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요. 애초에는 처음에 이 도박에 참여하고자 했던 그런 청소년들에게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홍보를 해오고 다른 사람이 데려오게 하면은 만약 뭐 한 명당 뭐 200만 원씩을 주겠다라고 유인을 한다거나요. 그 사람이 잃는 돈의 몇 프로를 주겠다, 이렇게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을 하게 되는데 이 학생들, 미성년자는 이런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악랄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큰 문제점이 이런 미성년자의 마음은 사실 미성년자가 제일 잘 알고 청소년들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주로 접속을 하는지 어디다 광고를 하면 효과적인지 이 미성년자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문제됐던 지점들이 불법적으로 해외 그런 스포츠를 스트리밍 서비스 해주는 그런 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라던가 아니면 SNS에서도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이렇게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의 홍보를 맡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청소년들의 참여도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도 인터넷을 통해서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이 중학생들 역시도 한 500명가량의 회원을 모집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다단계 구조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500명의 인원을 다시 이제 회원으로 유입을 시켰다면 수익금은 얼마나 챙긴 겁니까? 뭐 1인당 총책이 1인당 200만 원씩 받아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익 분배 구조도 매번 달랐다고 하는데요. 이 총책을 통해서 이 도박판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 잃은 돈의 30%를 받아간다거나 아니면 총 베팅 금액의 3, 4%를 받아간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 정산을 약정해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양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에서 벌써 드러나는 것이 조직적으로 운영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만 근거지를 두고 있던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자금 세탁이 또 어렵고 추적이 어려운 두바이라던가 인도네시아 등지에도 별도로 영업소를 두면서요. 조직적으로 맡은 역할들도 달랐고요. 이렇게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을 활용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홍보를 하는 그런 총책 역할도 있었고 자금을 담당하는 그런 쪽도 있었고 실제로 이런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측면 그리고 이런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측면 정말 조직적으로 기업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범죄 수익금은 총 500억 원 정도인데
이 중에 이제 83억 원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조치는 어떤 조치입니까? 네,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지금 해둔 상태입니다. 이 기소 전 추징 보전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범죄 수익금이잖아요. 그렇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지금 막대한 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불법적인 수익에 대해서 일단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 전에 지금 이 주범들이 다 잡힌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뭐 35명 정도가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서 10명 정도가 구속 시설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외로 도피한 인원들도 있습니다. 재판이 다 진행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될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묶어두는 동결해두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소 전일지라도 이렇게 이런 범죄 수익 등을 딱 동결, 묶어둠으로써 어떤 나중에라도 좀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최대한 많은 금액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이 사실 뭐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청소년들을 꾀서 어떤 불법 도박을 하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범죄를 이제 가담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글쎄요, 체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이제 도박 개장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박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불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하고 판을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한 이 도박 개장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형법에 나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수가 가담을 했고 맡은 역할들이 분담되어 있었고요.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어떤 범죄 단체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다면 범죄 단체 조직대도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5배까지 형량도 가중될 수가 있는데 이 와중에 지금 미성년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12명 정도가 미성년자로 가담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들의 나이가 정확히 특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중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14세 이상일지라면요. 기본적으로 일반 형법상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년법에 적용이 되지 않고 이제 일반 형법상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도 가능한 사안이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 미성년자들이 잘 모르고 그랬다거나 단순히 뭐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서 만연히 가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도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질이 나쁜 그런 범죄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상한다는 점에서 이런 도박 개장죄에 일부 가담하거나 일부 공모했더라도 뭐 같은 죄책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청소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촉법소년이라고 불리는 20세 이상 14세 미만의 이 나이에 해당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법에 따라서 뭐 장기 소년 2년까지의 송치도 가능한 사안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일반 형법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소년들도 불법 도박 만연히 게임처럼 다가갈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각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이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이게 이제 미성년자인지 묻는 이제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데요. 이 도박 범죄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여러 가지 범죄 유형 중에서도요. 반복성, 그러니까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독 증세, 사실 중독 증세까지 보인다면 치료가 필요한 증상일 정도로 도박에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오기가 어렵고 또다시 이 도박의 늪에 빠지는 비율이 안타깝게도 매우 높거든요. 특히 일반 성인도 그럴지언데 이렇게 좀 판단력이 조금 더 미숙하다고 볼 수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도박의 늪에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이라면 사실 청소년들이 도박장에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알 수 없거나 찾아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면 지금은 밤에 자기 전에 인터넷만 키면은 언제나 도박에 참여할 수 있으니 그 유혹에 빠지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단속의 어려움이라던가 뭐 미성년 인증의 뭐 부재라던가 이런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로서 작용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강도 높은 필터링과 이에 대해서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 미성년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그런 차단하는 조치들이 좀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청소년도 이 불법 도박 범죄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판박이 지문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른바 이제 유명 일타 강사가 모의고사 문제집에 낸 지문이 그대로 수능에 나오고 또 EBS 수능 교재 감소본에 실렸다가 이게 이제 최종 제외됐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단순한 우연이 이제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문제 확인하고 풀어봤는데요. 네. 지문, 그러니까 이 수능 문제에 있어서 영어 지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문을 이해하냐 못하냐가 결국 그 문제를 맞냐 틀리느냐의 그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건 일단 간단히 좀 살펴보자면요. 한 교사가 이 문제를 출제해서 이제 EBS 교재에 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 출제자가 있었던 거죠. EBS 교재를 이제 감수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감수하는 사람은 어떤 모 대학 교수였던 겁니다. 예. 근데 이 모 대학 교수가 이 문제를 감수한 이후에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무단으로 이 지문을 그대로 사용해서 수능 문제, 이 문제 23번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도 복잡한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 이 문제를 EBS에 공급했던 원 출제자의 지인인 다른 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가 돈을 받고 사설학원에 문제은행 형식으로 이 문제를 넘기게 됐고요. 그럼 이 사설학원에서 출제한 이 사설학원 모의고사에 이 지문이 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 문제되고 있는 이 동일한 지문, 심지어 이 지문은요.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 로스쿨 교수가 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는 책의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아직 국내에는 나오지도 않은 책이었거든요. 예, 예. 거기서 발췌된 이 지문의 일부가요. 첫 번째로는 EBS 교재에 지금 실리려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수능 문제에 실제로 등장했고 이 수능을 보기 직전에 모의고사, 모의고사에 사설 또. 모의고사에도 3번이 등장했던 거죠. 이 3번의 등장이 이제 애초에 이 사건이 문제됐을 때는 모두 다 우연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조사 결과 어떤 커넥션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평가원은 사전 검증을 못했고요. 또 사후 이의 제기 역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 평가원의 처리도 책임을 어떤 평가원의 처리와 관련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예.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요. 이 수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수능 정말 이 날 하루를 위해서 이 많은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그 공정성은 가장 어떤 경우에도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뭐 개인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중요한 지문, 좋은 지문이 우연에 의해서라도 뭐 같이 출제가 될 수는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걸 걸러내는 것이 평가원이거든요. 그렇죠. 사전에 검증을 통해서 이번에 이 수능 지문이 다른 곳에서 나온 적은 없는지 학원 교재나 EBS 교재 등에서 반복된 적은 없었는지의 검증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임에도 이 부분을 놓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누구나 실수가 있다고 해도 이 시스템에서의 허점은 분명히 문제를 삼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이와 관련해서 이 수능 직후에 여러 가지 이의 신청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지문은 같았는데 문제가 다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문에 대해서 수능에서는 주제는 무엇인가라고 물었고요. 이 학원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단어의 쓰임이 다른 곳은이라는 걸 물었기 때문에 문제는 다르지만 결국 지문은 동일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검증을 하지 못할 수가 있는가? 그것도 정식 수능 시험에서 이 부분은 사실 관리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단체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험생 1인당 2천만 원, 총 8조 9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시민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수능 영어 시험을 본 모든 선량한 학생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정 중이고 이제 이걸 청구할 사람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모집하고 있다, 원고를 네.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추산한 이 손해배상액을 1인당 2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1인당의 이 실제 손해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실제로 그래서 이 문제를 보지 못하고서는 수능에 본 사람과 아니면 이 모의고사를 풀고 들어간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제는 달랐기 때문에 이 지문을 한번 본 사람이 얼마나 이득을 보고 보지 못한 사람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지를 사실 수치적으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미 어떤 대학 입시 같은 것들이 이 문제의 여부와 관련 없이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똑같이 드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민사상 배상 청구가 인정할지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원래 이렇게 나왔으면 안 됐었다. 이런 아쉬움을 또 짙게 갖게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이 평가원의 관리 부실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어떤 교사와 학원 간의 어떤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이라던가 이런 부분 정말로 문제가 유출이 되고 이 과정에서 돈이 오간 그런 사정들이 인정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들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은 더 있었는데 이게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이제 문제 출제라는 것이 어떤 시험에 있어서 문제 출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죠. 그렇죠. 특히 수능 출제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정말 명예로운 일이기도 한데요. 예. 일부 이제 학원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교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 은행 형식으로 다양하게 그 교사들을 모집을 해서 문제를 만들고 이 문제를 거액을 받고 학원에 팔게 됩니다. 그럼 학원은 이 양질의 문제, 선생님들이 만든 이 양질의 문제를 또 다시 학생들에게 공급을 하면서 이걸로 수업을 하게 되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학원에 제공된 문제가 다시 학교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 그런 정황이 확인이 된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문제를 내다 보면 중요한 부분은 충분히 겹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예 유사한 문제 내지는 동일한 패턴의 문제가 학원에서도 나왔다가 이걸 돈을 받고 다시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왔다가 이건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청에도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문제의 부당 거래가 있었다면은 공정한 시험에 대한 이 업무 자체가 아주 크게 방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이 가운데서 어떤 금품이 오갔거나 이런 사정들이 확인이 된다면 청탁금지법이라고 하죠. 예. 이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감사원은 이와 관련된 이제 연루자들 56명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요청했고 현직 교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감사원이 밝히기로는 이런 사교육 업체와 일부 교원 간의 문제 거래가 상당히 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대입 공정성을 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학생들 정말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여전히 세계 어떤 올림피아드에 나가면 한국 학생들이 상위권에 다 랭크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인데요. 이 뛰어난 학생들이 누구나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시험이 수능입니다. 수능뿐만 아니라 매 학교 시험마다 매 시험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놀고 싶은 것도 참고 쉬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들의 노력이 이런 어른들의 비뚤어진 욕심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불법적인 담합이라던가 어떤 금품 거래를 통해서 문제가 오고 갔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학생들이 공부하면
하면은 공부한 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 토양을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나 처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시험 시스템에 대한 관리 책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을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와 감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능 시험의 공정성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